자, 리프레임, 그 관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음의 틀, 프레임이라는 틀이잖아요. 틀. 네. 사진에 틀을 끼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틀이 있다라는 거죠. 네. 프레임이 있다는 프레임. 네. 근데 이 프레임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겠죠. 네. 어떤 프레임을 끼우느냐, 어떤 틀을 끼우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 사진에 어떤 액자를 끼우느냐에 따라서 사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정적인 틀을 갖고 있을 때, 즉 문제란 틀 속에 갇혀서 자기를 계속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일 때, 이거는 좀 깨트려줘야 되겠죠? 네. 즉 틀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어떨 때 문제가 되느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경험에 대해서, 네. 즉 어떤 자극에 대해서 말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는 이해되시죠? 네. 파볼프 기의 자극과 반응. 네. 이제 자극이라는 것은 사건, 경험, 상황을 자극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제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해석을 하거나 한 가지 반응만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네. 만약에 두 가지 이상 해석을 하거나 두 가지 이상 반응을 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겠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비가 올 때 비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비가 내리니까 출근길이 막히겠네. 이 생각에만 꽂혀 있는 거지. 네. 비가 내리니까 출근길이 막혀. 이 생각만 하면, 이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이거는 비가 내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비가 내리는 게 출근길이 막힐 수도 있지만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자, 하늘의 공기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네. 우산 파는 우리 삼촌이 우산도 많이 팔고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농사도 잘 되고 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생겨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비 내리는 건 어떤 느낌이죠?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죠. 문제가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는 그 내담자들 대부분은 문제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네.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거든. 네. 문제 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해, 이 사람들이. 네. 발표 불안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네. 이 불안이라는 것을 창피스럽고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저 발표 불안이 있어서 힘들어요. 발표 불안이 있어서 저 강사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 네. 긴장 떨리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네. 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한 가지 생각에서 두 가지 이상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면 어떤 느낌이 감정할까요? 자, 발표 불안은 예를 들어서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좀 창피스럽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네. 근데 두 번째로 나처럼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또 발표 불안이 있으니까 내가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발표 불안의 근본 원인을 심리 치료를 해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존감 향상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더 크게는 또 발표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발표 불안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여러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준다면 네. 발표 불안 느낌이 어떨까요? 생각이 달라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관점 바꾸기, 리프레이밍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제라는 우물에 갇혀 있는 사람을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게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자, 문제라는 우물에 빠져 있는 그런 문제라는 우물에 빠져 있다는 건 문제에 집착해 있는 그 사람을 문제 외에 다른 것을 생각에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관점 바꾸기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사람들은 긴장 떨림을 없애려는데 급급하잖아요. 발표할 네.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긴장 떨림은 하나의 우물이 지나지 않는다. 우물. 우물한 개구리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에서 세상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물 외에 다른 거 안 보이겠죠. 네. 선생님은 지금 긴장 떨림이라는 우물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발표할 때는 긴장 떨림 외에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럼 개구리를 우물 밖으로 빠져나오게 도와준다면 어떻게 될까? 개구리는 우물 밖에 나와서 강도 보고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다양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면 우물에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있어요. 안 쓰겠죠. 그럼 개구리에게 우물이 있는 게 문제예요? 우물에 신경을 쓰는 게 문제예요? 우물에 신경을 쓰는 게 바로 그거죠. 스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님 또한 긴장 떨림이나 우물에 빠져서 긴장 떨림 외에 나머지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긴장 떨림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장 떨림 이외에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말을 하는 것,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것, 대화하듯이 말을 하는 것, 유머스럽게 말을 하는 것, 웅변하듯이 말을 하는 것, 강의하듯이 말을 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말하는 선택의 여지를 넓힌다면은 그 중에 긴장 떨림이 포함되어 있다 한들 긴장 떨림에 신경이 쓰일까요? 많습니다. 개구리가 마치 그 우물 밖에 나와서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우물을 봤을 때 개구리에게 우물이 신경이 쓰여 안 쓰여? 안 쓰이죠. 그래서 개구리에게 우물이 있는 게 문제예요. 우물에 신경 쓰는 게 문제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긴장 떨림을 없애야 돼요. 긴장 떨림 외에 나머지 선택의 여지를 넓혀야 돼요. 어느 쪽이죠? 예,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게 맞죠. 지금 느낌 어때요? 아주 설득이 돼요. 자, 관점 바꾸기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NLP 전제 조건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다 없는 것보다 유리하다. 기억나세요? 네. 자, 그게 관점 바꾸기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선택하는 사람보다는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우리 그 관점을 본다면 한 가지 관점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 성공학 책을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NLP와 성공학의 차이는 뭐냐면 NLP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NLP는 유연한 사고를 하게 만들지.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지. 긍정은 긍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부정도 생각해도 괜찮아요. 다소 부정도 괜찮다니까. 다소 긍정도 좋아. 긍정도 좋고 그 다양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다양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사고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긍정적인 생각만 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예수님, 부처님도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비가 오면은 출근길 막히겠네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일반적인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의 폭이 넓다는 거죠. 생각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공자, 노자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만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서 네. 다양한 관점을 가져주셔야 된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관점 바꾸기를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을 바라볼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럼 이제 관점 바꾸기 좀 이해가 됐죠. 네. 자, 이 관점 바꾸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맥락 관점 바꾸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미 관점 바꾸기가 있는데, 네. 자, 맥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컨택트 리프레임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컨택트. A 상황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는 것이 B 상황이 되면 긍정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비가 내리는 거 아까 이야기했는데 비가 내리는 게 출근하는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우산 파는 사람한테는 어떤 상황이죠? 긍정적인.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출근하는 사람, 비가 많이 내려서 출근길이 막히겠네 할 때, 우산 파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성격으로 보면 좀 까다로운 성격이 있잖아요. 네.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인간관계 쪽으로 본다면 인간관계 소통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죠. 네. 근데 반대로 보세요. 어떤 금융업에 종사한다든지 또는 뭐 재무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집에 삶을 산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때요? 긍정적인.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 아들은 성격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뭐 이렇게 불평을 하는 엄마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드님이 금융업이나 재무관리 쪽에 다음에 취직을 한다면 일을 잘하겠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졌을 때 느낌이 어떨 것인가? 음. 확 달라지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서 계속 부정적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을까를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네. 그래서 이 관점 바꾸기를 잘하려면 우리 사고가 말랑말랑해야 된다. 두뇌가 딱딱한 쪽에서 말랑말랑한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NLP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융통성 아닙니까?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집, 아집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 주관이 강하고 고집스럽고 아집이 있고 이런 걸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한 길을 가는 사람한테 그게 좀 중요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처럼 이제 NLP 뭐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집, 아집, 뭐 주관 이런 거는 썩 좋은 게 아니죠. 네. 우리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되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해야 되죠. 남들이 하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사고의 폭을 넓혀야 돼요. 또 이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엉덩이가 너무 큰 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딸이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 지하철을 타니까 2인분 자리를 차지한다고 옆 사람이 눈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자기 아빠하고는 허물이 없으니까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빠, 오늘 지하철 탔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엉덩이가 크다고 옆 사람 눈치를 줘가지고 오늘 너무 혼났어요.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아빠라면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모르겠는데요. 자, 엉덩이 큰 게 어떤 상황에서 좋은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저 같으면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우리 딸 다음에 시집 가면은 애 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엉덩이가 크니까 애는 쑥쑥 잘 낳지 않겠냐. 물론 엉덩이 크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엉덩이 크면은 좀 애를 잘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거는 우화적인 이야기인데 네. 자, 뿔이 굉장히 아름다운 꽃사슴이 있었어요. 네. 꽃사슴. 이 꽃사슴이 숲속을 막 달리니까 나무에 뿔이 걸려가지고 달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뿔이 너무 커서 숲속을 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우리 선생님이 꽃사슴한테 자, 긍정적 관점에 맥락 관점 바꾸기로 이야기를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뿔이 긴 상태에서 꽃사슴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해봐야지.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성명에 태우고 너가 설매를 건다면은 전 지구촌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너를 좋아할까? 이런 멘트는 어때? 좋아요. 그렇잖아요. 뿔이 없는 꽃사슴보다는 뿔이 굉장히 긴 꽃사슴이 설매를 끄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네. 너무 긍정적이잖아요. 네. 자, 또 이런 경우 한번 봐보자. 제재소에서 나무를 베다 보니 톱밥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네. 톱밥이. 그 청소하는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불평거리가 되겠죠. 야, 톱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이 톱밥을 다 치우지? 이렇게 불만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톱밥이 긍정적으로 느껴질까요? 사장님은 사장님보다는 이제 이런 사람이죠. 합판을 만드는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지. 합판 만드는 사장님이 이 톱밥을 본다면은 톱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라고 한마디 한다면 느낌이 어때요? 좋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떤 쪽에서는 부정적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서민규 선생님 입장을 본다면 이제 혼자가 됐다 그죠? 네. 자, 혼자가 된 게 어떤 쪽에는 부정적일 수가 있어. 뭐 외롭다든지 고독하다든지 뭐 그죠? 네. 외로움, 고독함 어떤 이제 이런 쪽으로 본다면은 부정적이죠. 제가 혼자가 되니까 많이 외롭고 고독해요. 뭐 그렇게 불평을 한다 가정해 볼게요. 네.
근데 이제 혼자가 되었을 때 좋은 게 뭐냐면은 야 이제 간섭받지 않고 자기만의 독립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네. 이제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말 나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겠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그죠? 자기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혼자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자, 어떤 맥락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이것도 훈련을 해야겠어요. 네. 혹시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 관점 바꾸기라는 게 있어요. 물론 맥락 관점 바꾸기도 의미 관점 바꾸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의미를 바꿔주는 거 의미 관점 바꾸기라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키가 작아서 너무 고민이에요. 그럼 이 키가 작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를테면 키가 작다라는 것은 야무지고 꿈이 크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네. 나폴레옹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았지만은 큰 꿈을 가졌잖아요. 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의미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지. 자, 남편이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미치겠어요. 자, 남편의 잔소리. 네. 잔소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네. 즉 잔소리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네. 자, 또는 이렇게 뭐 또 반대로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어서 미치겠어요.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어서 미치겠어요. 그것 또한 이제 의미로 보면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는가 보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앞서 배웠던 맥락 관점 바꾸기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어서 미치겠어요 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는 바가지가 긍정적으로 느껴질까요? 맥락을 본다면. 그래서 이제 이게 머리가 말랑말랑해져야 되는 거지. 자, 저축을 잘해야 되고. 저쪽보다 이거죠. 어제 병원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바가지가 얼마나 그리울까요? 느낌 어때요? 다시 생각. 확 느낌 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바가지가 얼마나 그리울까요? 저렇게 이제 맥락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바가지가 나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사랑하니까 바가지를 긁는다는 거지. 네. 자, 지금 이제 그 의미 관점 바꾸기는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한데 우리 선생님이 개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개인 성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다 바꿔드릴게요. 좀 퇴근하고 나서 네. 너무 놀려고만 해서. 그거는 그만큼 일을 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열정적인 일을 했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왜 놀고 싶을까? 이게 이제 긍정적 의미를 달아준 거지. 네. 일을 하는 동안 그만큼 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또 두 번째 한번 이야기해봐요. 제가 추석 전에 네. 이제 가족과 손절을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오케이. 자, 그만큼 선생님만의 자기다운 삶을 갈구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기다운 삶을 갈구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긍정적으로 해석해주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 그 부분. 또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선생님만의 따뜻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음. 자, 또 한번 봐봐요. 뭐든지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네. 아,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군요. 네. 밤에 남들이 잠자는 동안에 선생님만의 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선생님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쉽게 관점 바꾸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네. 상대방이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그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거죠. 우리 그 밀트 모델의 이번에 수행자 상식 기억나세요? 네. 그 수행자 상식의 합법을 그대로 얘기해주는 거지. 그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구조의 말이 굉장히 관점 바꾸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가족과 손절을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 들을 때 그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선생님만의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아까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했을 때 그것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선생님만의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요. 네. 네, 자, 그런 거죠. 또 처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너무 놀려고. 그 일을 마치고 나면 한번 놀려고 한다.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열정적인 일을 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네. 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의미 관점 바꾸기건 맥락 관점 바꾸기건 어쨌든 아주 쉽게 쓰는 방법은 그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이 구조를 가져가라는 거죠. 네.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설거지 할 게 너무 많아. 설거지 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바꿔줄까요? 한번 해봐요. 그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해봐요.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설거지 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 덕분에 가족들이 맛있는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만큼 음식을 맛있게 먹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자, 이 올해는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왔네요. 세금이 미치겠네요. 자, 바꿔보세요.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렇죠. 잘했어요. 자, 그런 구조로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네. 일단 그러면 기초 관점 바꾸기가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급으로 하는 겁니다.